이제 저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다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국제의대 플랫폼에서는 미국 의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USMLE 스텝 1, 2, 3 부분에 대해서 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USMLE 스텝 1, 2 그리고 또 3까지 보신 분들을 모시고 실제로 이제 저희 경험담을 같이 Q&A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국제의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USMLE 스텝을 준비하시는 한국 의사분들이 이제 여러 번 이제 저희 쪽에 문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스텝 1 준비해야 되는데 또는 스텝 2 준비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옵저버십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러한 요청들을 저희가 많이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저희 국제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저희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다행히도 또 이제 한국에서 의사를 하시다가 옵저버시 프로그램 밟고 이제 올해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 매칭돼서 근무하시는 분을 엊그제 이제 저희가 또 다행히 섭외를 해가지고 오늘 옵저버십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간단하게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현재 이제 국제대 플랫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과 투자 쪽 일들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와 그리고 현재는 트리니티 국제의대 관련된 일들을 저희가 한국에 어나운스하고 그리고 학교에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국제의대 졸업하시고 이제 미국의 병원에 매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는데 그러한 허들들을 저희 같이 함께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과 같이 지금 풀어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또 특히 이제 최근에는 한국 의대를 졸업하시고 또 미국 병원에 이제 매칭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이제 정보를 또 같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정구희 원장님 잠깐 소개 가능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 컨설팅의 전구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메디 컨설팅은 우선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의대 약대 치대에 관련된 컬리지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했었고요. 더불어 이제는 국제의대 쪽의 입학과 컨설팅 업무를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제의대로서는 SGU하고 트리니티에 관련된 입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의대에 대한 부분이나 미국의 대학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컨설팅에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는 이제 현재 USMLE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생들,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나 의대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클락십이나 옵저버십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는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메디 컨설팅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미국 텍사스는 지금 현재 새벽 5시인데요. 저희가 이 설명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모신 귀하신 분인데 혹시 김성환 선생님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아마 지금 접속에 계실 것 같긴 한데 마이크 오픈하시고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환이라고 하고요. 아, 세인트 조지스에서 메디컬 스쿨 다녔고, 그 외에 좀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텍사스 주에 있는 주리스콜 칠드런스 하스피럴 피디아트릭 레지던시에 배치돼서 아, 지금 3년 차 일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제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했고
근데 이제 4년 차는 이제 chief resident로 일하기로 해서 그냥 졸업식과 상관없이 내일 모레부터 또 일하게 됐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그 커뮤니티 헬스 센터에서 프라이머리 케어 그 피디아트리션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S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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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제 네. 소개입니다. 네, 아, 이게 새벽에 이제 부랴부랴 일어나시느라고 조금 정신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아,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오늘 좀,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근무하시기를 원하시는 한국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좀, 깜짝 놀랐고,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국제대 나오시고 또 성공적으로 가신 케이스라서 그런지 또 되게 궁금해 하시는 또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인사이트 많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옵저버십 프로그램 끝내시고 저희 방금 김승환 선생님과 같은 병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김승환 선생님 소개로 이 설명회 초대를 이제 모시게 됐는데 혹시 김재춘 선생님 혹시 소개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소개 가능합니다. 저는 김재춘이고, 국제의대를 졸업하지는 않았고,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USMLE를 준비했던 경우입니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했고, 공중보건에 다녀온 후에, 수학과 수련을 2018년에 마쳤고, 이후에 이제 USMLE를 준비하고, 이제 작년에 매치가 돼서, 이제 출국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김수환 선생님과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고, 여기에 또 매치됐던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 병원에서 옵저버십을 했었습니다.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번에 좀 정보를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선생님 그 USMLE 스텝 1, 네. 2는 언제 보셨었나요? 제가 스텝 1은 사실 공중보건 일을 하면서 음. 2014년에 봤었는데 스텝 2 CKCS 스텝 3는 재작년하고 작년에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스텝 3까지 다 네. 보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스텝 3까지 어, 옵저버십 중에 사실 스텝 3를 봤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그러면 옵저버십이랑 많은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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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저희 또 따끈따끈하게 이제 USMLE 스텝 1, 2를 보신 이제 그래도 가장 늦게 보신 분이죠. 저희 원지선 학생님 혹시 계시면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갓 SU에서 4학년을 졸업한 원지선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스텝 1, 스텝 2를 보았고, 이제 스텝 3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시험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스텝 1, 2 언제 보셨어요? 스텝 1은 2019년, 스텝 2는 2020년에 봤습니다. 그 가장 그래도 따끈따끈한 정보 많이 알려주실 것 같네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스텝 1이 이제 패스페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되게 네, 다른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텝 2에서 이제 CS가 이제 또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따 혹시 또 정보 공유 가능하시면 오늘 또 시험 준비 방법이나 이런 것들 노하우 좀 많이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꼭 좀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하시는 신디님 혹시 계시면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선 씨도 안녕하세요. 승환 쌤도 안녕하세요. 김재춘 안녕하세요. 쌤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그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 이제 한국 담당으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었고요. 하다가 좀 약간 어떤 부분에서 좀 약간 많이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냐면, 어, 국제의대는 생각보다 입학은 한국에 있는 의대보다는 좀 더 수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졸업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학생들을 많이 봤었고, 제일 또 그 문제점이 이제 졸업까지도 힘들었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비자 부분에 이제 부딪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제가 좀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EB5라는 그 미국 투자 이민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라이스톤의 한국 담당 이사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국제의대를 입학할 때 EB5를 같이 영주권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모님들을 좀 가끔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트리니티 의과대학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쪽 의과대학에 이제 한국 담당 일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실 이제 저희 국제의대 플랫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제의대 관련된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해 주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메디 컨설팅은 저희 아까 정구 위원장님께서 국제의대에 입학을 원하시고 또 그리고 USMLE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뭐 메디 컨설팅 소개는 잠깐 이제 넘어가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사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원래는 이제 다른 파트들까지 다 준비를 하려다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뭐 이거 뭐 질문 Q&A 하다가 다 끝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싹 다 빼버리고요. 일단 오늘 모신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Q&A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 드리는 시간들로 좀 저희가 알차게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저희 뭐 미국 의사가 되는 과정은 제가 1, 2분 내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제 저희 한국에서 특히 한국 국적의 분들이 미국의 의사 되는 과정은 크게는 두 갈래 길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에서 의대를 잘 나오시고 그리고 한국의 국가고시 통과하시고 이제 스텝 1, 2 준비하시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다만 이제 미국에 실습하는 과정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옵저버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보통 매칭을 많이 가시죠. 다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취업 비자 외에도 이제 J1 비자 스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의대 졸업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국제의대 가시는 분들은 한국 의대에 입학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국제의대를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제의대를 졸업하고 비자 이슈가 이제 가장 크다 보니까 그 매칭되는 과정까지 해서 굉장히 험난한 길들이 조금 많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텝 3까지 다 보고 이제 매칭되는 과정들 속에서 취업 비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잘 해결하면 성공적으로 이제 매칭이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지금 김성환 선생님도 이제 취업 비자로 성공적으로 매칭되신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과정에 있어서 이제 비자 이슈만 여러분들이 잘 푸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 없이 미국 수단위까지 가는 과정에서 잘 가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스텝 1이 이제 패스페일로 이제 바뀌는 부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년에 패스페일로 바뀌는데 차라리 올해 스텝 1을 점수 높게 받고 가는 게 더 낫냐, 아니면은 내년에 차라리 그냥 패스페일로 가는 게 더 낫냐, 또는 이제 패스페일로 바뀌면은 좋은 학생을 이제 선별하는 변별력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더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Q&A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 USMLE 시험 준비에 대해서 되게 공통적으로 들어오셨던 질문인데, 요거는 저희 원지선 학생이 좀 이제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준비 기간, 필요한 하루 평균 시간, 그리고 한국 국시와 함께 준비해도 되는지 여부. 요거는 이제 국시와 함께 준비해도 되는지 여부는 이거는 아마 김재춘 선생님이 더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혹시 김재춘 선생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가능하실까요? 우리 한국 의사 출신으로서. 네. 일단은 한국 국시와 스텝 1은 사실은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지고요. 스텝 2 CK가 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국시와 CK를 사실 순서를 바꿔서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CK를 먼저 준비를 해서 국시를 보고 한두 달 정도 시간차를 두고 CK를 본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 문제의 방향성이 아주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시험을 잘 보는 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제에 익숙해지고 문제를 푸는 기술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 이제 CK를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한두 달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같이 하면은 뭐 도움이 분명히 되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네. 공부하시는 양이 이제 많았을 것 같은데 하루 평균 네. 공부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대략?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CK를 같이 준비하지는 않았었고, 일단 스텝 1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텝 1은 이제 공중보건이 동안에 아주 시간이 많을 때 준비를 했었고,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공부를 한 8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었습니다. 아, 점수는 아주 8개월. 고득점은 아니지만 평균 조금 넘는 정도를 받았었고, 스텝 2 CK는 사실 제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한 3시간 정도만 시간을 빼가지고 따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정도를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특별한 경우여서 아마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스텝 3는 비교적 점수가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었어서 한 3개월 정도, 한 서너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 방금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네. 특별하다고 아, 말씀하신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시험을 좀 시간을 많이 빼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하루에 제한된 시간만 좀 공부를 했어야 됐고, 또 음, 아이들이 있어서 뭐 주말에는 또 아이들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오랫동안 좀 공부를 했던 경우이고요. 음, 보통 이제 CK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분들 보면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만 시험 보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 보통 그 제가 저번에 네. 보니까 이게 스터디 모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던데 혹시 뭐 그룹 스터디 뭐 따로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스케줄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USMLE 코리아라고 이제 어, 그렇죠. 네.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재선 학생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 뭐 자료 따로 또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네. 딱히 준비된 자료는 없고요. 네네. 어, 이제 첫 번째로 준비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학교 과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텝 1만을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는 데디케이트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데디케이트 기간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6주에서 8주 정도를 할애를 하고요. 이제 다만 SGU에서는 마지막 기말고사로 BSE라는 시험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텝 1과 가장 유사한 거의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험에 또 한 4주 정도를 공부했기 때문에 총 합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스텝 1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텝 2도 그것과 다를 거 없이 3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었고요. 필요한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이제 저는 일을 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정해진 정해진 양을 끝내면 이제 그게 8시간이든 13시간이든 이제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배정된 양의 공부를 끝마치면 그때 끝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한 11시간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11시간씩이요? 와,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오, 그렇구나. 그럴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뭐 네, 학생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운이 좋았던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다음 질문에서 아마 준비를 해 오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시험 준비 팁 같은 건 좀 공유 가능하실까요, 이거? 이게 많이들 네네. 물어보셨어요. 그 사이트나 교재 등 참고 자료 또는 스텝별로 공부할 텍스트북이나 자료 같은 거 있는지 한번 공유 네.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솔직히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1시간을 이야기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신 가장 중요한 정보만 모아가지고 일단 네네. 추천을 드리자면, 혹시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화면 네네. 공유를, 네, 제가 그러면 화면 공유를 끌게요. 네. 주셨구나.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나 뭐 국제의대에서나 이제 대부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리소스를 우리가 줄여서 UFAPS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UWorld First Aid Pathoma Sketchy. 가장 많이 쓰는 이것들을 줄여서 UFAPS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 외에도 거기에 이제 USMLE에서 제공되는 MBA 미션까지 합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스탠더드 스터디 리소스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을 접하고 싶다. 그런 경우의 분들은 이제 플러스 알파의 그런 퀘스천 뱅크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엠보스라는 이제 온라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정보를 바로 검색해서 찾아보고 이제 대부분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직접 제공해주는 퀘스천 뱅크를 많이 쓰기도 하고 Words and Beyond는 이제 온라인 렉처를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따로 제공되는 퀘스천 뱅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카플란하고 USMLERX. 카플란은 아마 한국 의대생들이 많이 쓰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총 9가지의 리소스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BME 외에 이 6가지 박스되어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3개월 내에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고요. 이제 베이직 사이언스일 때는 이제 베이직 사이언스 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들은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잘 solidify 하기 위해서 카플란 퀘스천과 USMLE-RX 퀘스천들을 했었고 스텝 1 때에는 일단 UWorld first pass를 한 다음에 엠보스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UWorld를 second 패스를 했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해서 스텝 1을 준비를 했었고요. 스텝 2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각 코어를 돌면서 셔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UWorld 스텝 2를 또 따로 구매를 하진 않고 학교에서 제공해 줬는데 이때에도 UWorld를 사용했었고 내과 같은 경우에는 스텝 업 투 메디슨 여기 밑에 있는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거기에 이제 Harrison's Internal Medicine 거기에서 이제 또 더해서 up to date 이러한 리소스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BRS Pediatrics, OB-GYN 같은 경우에는 Case Files, Surgery 같은 경우에는 D. Virgiligo, 그 다음에 Psych는 또 First Aid, for Psych를 많이 썼습니다.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스텝 1처럼 First Aid라는 그런 모든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좋은 텍스트북이 하나가 있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교과서를 많이 봐야 했는데 정말 교과서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도움이 됐다 생각했던 교과서들이 실은 개개인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과서들을 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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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뒤에 준비하신 자료는 또 어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 드릴 자료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1시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준비는 했는데 이게 시간이 제약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뭐 시간이 나면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성적과 이제 USMLE 성적이 이제 비례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보신 그래프는 그 질문에 답변하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시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혹시 저기 김수환 선생님 혹시 가능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원지선 씨가 많이 얘기하셔서 별로 그렇게 새롭게 첨가할 내용은 없는데 제가 시험을 한 7년, 벌써 5년에서 7년 사이 전에 봤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이제 병동에서 미국 의대생들이 이제 로테이션 오면은 같이 이제 일하고 질문들 받고 이제 걔네들이 뭘 이용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체로 원지선 씨가 말씀하신 것들을 주로 써요. 특히나 이제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걔네들은 그 Uword question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NBME 시험을 이제 가끔씩 그 테스트 exam인데 그런 걸 이렇게 가끔 보면서 자기 준비하고요. 그래서 저 때도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때도 원지선 씨가 사용했던 그 first five material 그거를 주로 했었어요. 공부 시간도 원지선 씨가 말한 것처럼 저도 8시간에서 12시간씩 한 2개월 정도 준비했었고 for step one. 예. 그렇군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조금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학생마다 이렇게 다들 자기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다 조금씩은 틀리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다 그냥 무조건 외우고 하셨던 방식인지 등등. 아, 지금 그 청취자분들, 그 참석자분들이 네. 분들은 이미 의대를 아마 졸업했거나 아니면 의대를 다니고 있거나 이제 한국에서 계셔서 저희랑 어, 저희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기 좀 쉽지 않은데 경험을 공유해도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음, 센츄얼즈에서 티칭 펠로우 하면서 이제 의대생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각자 다 공부 방법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제 시각적으로 많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면은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많이 의대 매터리얼이 굉장히 많지만 그걸 또 자기 스스로 다 적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공부하면서 퀘스천을 자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공부했는데 이게 한국 의대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USMLE는 그 뭐라 그러지?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더라도 이게 질문을 이해를 못하면은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돼서 그런 지식은 많더라도 이게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지선 씨가 한 것처럼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구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구나. 이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많이 퀘스천을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역으로 이제 또 우리 김재춘 선생님은 또 한국의 의대를 다니시고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본인의 공부 스타일은 좀 어떠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은 비슷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졸업을 한참 하고 나서 공부를 해서 거의 많이 잊어버려서 다시 공부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을 먼저 읽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잘 와닿지 않고 집중도 안 되고 좀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퀘스천 뱅크를 먼저 풀었고, 음, 퀘스천 뱅크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역으로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읽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한국에서 있는 분들은 어,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뭐 마음껏 미룰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그런데 시험 보는 시기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NBME 모의고사가 점수가 상당히 이제 믿을만하게 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자기 목표한 점수랑 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시험을 볼 준비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NBME가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기 음. 아주 좋은 툴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인사이트 또 공유해 주셨고요. 그 바로 이제 김재춘 선생님께 문의드릴 내용인데 이제 옵저버십에 대한 질문들이 좀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옵저버십 준비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그 병원을 찾았는지부터 해서 추천서는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그 옵저버십은 일단 시기적으로는 충분히 일찍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3개월 뒤에 갈 건데 준비를 시작하면은 사실 이미 뭐 아주 비싼 업체를 말고는 거의 구하기가 어렵고요. 적어도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 전에는 미리 컨택을 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뭐 지인 아니면 같은 외국 학교를 나온 선배님들에게 컨택을 해서 개인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학병원 차원에서 옵저버십을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 있어서 크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랑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플로리다 이 두 군데에 제일 많이 가고 두 군데 다 비용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추천서를 받아서 가신 그 며칠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뭐 특별히 유료 병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받은 추천서가 효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믿을 수 없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시내티 칠드런스 하스피탈에서 옵저버십을 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공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그냥 홈페이지에서 찾았어요, 이건. 그래서 뭐 병원들 홈페이지에 보면은 옵저버십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뭐 시카고 클럭십 뭐 이렇게 몇 가지 유명한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한 2개월 전에만 연락해도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꽤 비싸고 그리고 대부분은 수련 병원이 아니라 개인 병원으로 연결되는 수가 많아서 추천서가 조금 매치 때 쓰기에 효력이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어텐딩 선생님이 쓰신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급하면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제 PPT로 준비하지는 못했고 그 AMA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홈페이지에 그 공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이랑 몇 가지 유명한 회사들을 소개한 그게 있어서 홈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렸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공식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 찾아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제가 화면 네. 공유를 한번 했는데 이 사이트에서 이제 찾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정보 찾으실 때 뭐 네. 예를 들면 지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로 나는 이 병원에서 한번 그 옵저버십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판단하실 때의 어떤 그 의사결정 포인트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네. 첫 번째로는 사실은 조금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진 병원에서 이름이 있는 교수님에게 받으면은 효력이 있다라는 그런 선배님들 조언을 많이 듣고 그런 걸 좀 찾으려고 했었고 두 번째로 또 더 중요한 거는 아주 이름이 알려진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을 레지던트로 뽑아줄 만한 그런 병원에서 또 옵저버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서 좀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옵저버를 3개를 구했었는데요. 하나는 네이션와이드 칠드런스 하스피탈이라고 아주 유명한 어린이 병원에 하나를 구했었고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에 유료로 하나를 구했었고 드리스콜 칠드런스 하스피탈에서 3개를 구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코로나로 취소가 되고 드리스콜 칠드런스 하스피탈만 저는 옵저버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서 김수환 선생님 이렇게 만나게 되셨구나. 네, 그렇군요. 아,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 되게 소중한 인연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 관해서 또 추천, 뭐 이렇게 또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 더 있으실까요? 옵저버십은 아무튼 사실 제일 쉬운 길은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할 수 있으면은 안 될 것도 되고 그래서 어, 어렵더라도 주변에 혹시나 부탁해 볼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 보면 그게 사실은 제일 쉬운 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천서를 또 받는 게 사실은 옵저버십에서 제일 중요한데 옵저버십은 말 그대로 가면은 옵저버거든요. 그래서 막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처럼 이제 저는 영어를 사실 잘 하는 편이 못 되는데 영어도 짧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정말 새로운 시스템에 가서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마음가짐을 이제 어차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 최악의 경우라고 해봤자 추천서를 못 받는 게 최악의 경우지 내가 이렇게 좀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게 최악의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추천서를 받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적극. 예, 네, 그거는 진짜 네, 예전에 김성원 네,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네, 특히 이제 그 국제의대 학생들은 이제 보통 본과 3, 4학년 때 이제 병원에서 많이들 실습을 하는데, 그때 되게 적극적으로 좀 어필 많이 하라는 얘기들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네, 옵저버십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이것도 제가 어떻게, 네, 네, 제가 승환 선생님. 살짝만 옵저버십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면요. 네, 이거 준비 과정만 얘기하기로 됐는데 잠깐만 쓸게요. 한 1분 정도만. 네, 그 레지던시 하면은 저희 병원은 옵저버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들어본 바로는 이제 옵저버십이라 그러면 김재춘 씨가 말했듯이 그냥 옵저버예요. 그러니까 레지던트리 앞에서 막 다 얘기하고 토론하면 옵저버들을 이제 뒤에 딱 서서 그냥 옵저버 하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병원마다 문화가 틀려서 업저버한테 이제 기회도 주고 뭐 같이 앉아서 뭐 정말 환자 다루는 거 똑같이 하게끔 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저희 병원은 그런 타입이었고요. 그래서 김재춘 씨가 하는 걸 다 볼 수 있었고 또 관심이 그러니까 피디아트릭스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정말 일을 많이 이제 저희 시니어 레지던트들이 줘서 이제 김재춘 씨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뽑을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라서 그런 걸 다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병원 문화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정말 업저버십만 하면은 어떻게 그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병원을 잘 찾아서 가서 정말 해보면서 뽐낼 수 있어서 좋은 추천서를 받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년에도 그러니까 옵저버십 지금 그 드리스콜도 지금 계속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받으시나요? 대략? 다른 병원은 모르겠고 저희 병원은 이제 한 달에 한 명만 받았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2명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제주 씨가 말씀하셨듯이 한 적어도 9개월에서 12개월 전에 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와요. 저희 병원에는. 그리고 지인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그런 사회인지 모르겠지만 지인이 있으면은 정말 안 될 것도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 있으면은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제 프로세스 과정에서 정말 그, 그 스킵되는 과정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돈 내고 이런 업체들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미국에 지인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말을 잘 해서 한번 이렇게 쓱 밀어 넣어보는 것도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추천됩니다. 근데 김수환 선생님께서 가셔서 되게 한국인 의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도 그 한국인 의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미지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reliable한 person이어서 네네. 크게 뭐 얘가 한국 사람들 이렇구나라는 나쁜 이미지는 안 줬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면 좋겠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마 승환쌤이랑 저희 김재춘 선생님께도 다 이제 같이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영어 공부에 대한 부분도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도 결국엔 이제 영어에 대한 스킬이 이제 되게 걱정이 되시니까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공인 인증 시험인 뭐 토플이나 이런 것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그 편하게 그 승환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한국에서 그 전문대학교 가서 좀 뭐지 임상의학과 가서 이제 그걸 졸업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경우고요. 그래서 정말 그 토익 공부도 이제 28살, 27살 돼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거의 못하다가 그랬는데 토플 공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피킹, 리스닝, 리딩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하고 그 유니버시티 레벨로 공부하기 때문에 토플이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세인트 조지스 들어가려면 토플 점수가 한 100점 이상이어야 돼서 정말 피나게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CS가 OET로 바뀌어서 음. 내가 이 영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시험을 통과하고 또 인터뷰 볼 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좋은 건지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OET 웹사이트 가면은 이제 샘플 exam 있잖아요. 샘플 exam. 그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다 확인해 보시면은 네, 이거를 90%, 80%, 90%다 이해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을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스피킹이 항상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정말 그 인터뷰 때 중요하거든요. 얘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화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레벨로 말하기가 힘든데, 네. 다른 분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고 제가 좀 애드할 수 있으면 첨가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 혹시 그 인터뷰는 주로 어떤 질문 나왔었었나요, 혹시? 황 선생님은요? 그 어, 제가 인터뷰를 매치가 안 돼서 3번 정도 매치 그러니까 지원해서 봤는데, 이제 그때 단계가 있어요. 따로 공부한 그 MBA 과정이 있었는데, 그 전이랑 그 후랑 이렇게 인터뷰가 틀려요. 그 전에는 그냥 정말 인터뷰 관련된 질문들을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구글로 쳐보면은 자주 질문하는 질문들, 뭐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하면은 정말 그것만 물어보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답안을 만들어서 달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정말 오픈 퀘스천이라고 그러고 막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너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먼 길을, 험한한 길을 걸어서 미국에서 뭐 의사생활을 하게 되냐, 이렇게 되게 대답하기 준비하기 힘든 질문들을 하는 곳이 있고, 막 MBA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이거 얼마만큼 인볼브 됐고, 너의 리더십은 어떻고, 이런 준비하기 힘든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적어도 내가 외국인 앞에서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질문들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 네. 프로그램들만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김재춘 선생님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준비하시고 또 어려움 또 어떤 거 있으셨는지 편하게 말씀 공유 가능할까요? 네, 사실 지금도 어려운데요. 그, 일단 저는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한 3년 전쯤부터 이제 미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은 이제 뉴욕 의사의 백신 영어라고, 이제 저랑 비슷한 경우로 이제 뒤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뉴욕에서 지금 재활의학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자기가 영어 공부한 방법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책인데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2대1 또는 3대1 정도로 배분을 해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는 쉐도잉 아니면은 리딩 이렇게 문법 공부를 했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영어 회화를 프리토킹을 했었어요. 예, 또 이용하면 뭐 그냥 사설 업체고 저랑 뭐 이해관계는 없는데, 아이터키라고 이제 외국인과 이렇게 일종의 공유 경제 개념으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앱이 있어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영어를 연습하고 선생님만 잘 찾으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1시간씩 매번 해서 결국에 어제 보니까 한 800시간 정도를 연습을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계속 했었고, 쉐도잉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예상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에 대해서 제가 뭐 답을 써보고 원어민하고 확인해서 좀 수정을 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또 영어가 많이 되게 느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지금은 영어가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게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어가 쑥쑥 느는 게 느껴지니까, 의대를 한국에서 졸업한 사람이라면은 영어 때문에 이거는 도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그 인터뷰 혹시 네. 뭐 질문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좀 공유 가능하실까요? 혹시? 예. 뭐 사실은 거의 한 70-80%는 김성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검색해서 나오는 그냥 자주 묻는 뭐 10년 뒤에 너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너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 나오는데 좀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예상하고 다 준비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중간에 많이 이제 인터뷰를 더 스킬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늦게 이제 가는 사람은 너보다 어린 사람이 상급자로 너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떻게 너는 대응할래? 아니면은 너보다 경험이 적은 5년차 레지던트가 있으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래? 그 사람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너는 뭐라고 말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비헤이비어럴 퀘스천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걸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해 좀 준비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기 그 오늘 설명에는 이제 국제의대 학생들도 좀 들어오셨는데 혹시 원지선 학생 영어 공부 어떻게 좀 하셨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원지선 학생 영어 되게 잘하시는 걸로 저는 좀 들었었는데 원지선 학생은 영어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공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영어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중학생 때부터 거의 한국 정규과정 또한 국사를 빼고서는 전부 다 영어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학을 한국어로 공부하라고 했으면 저는 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괜한 그렇기 질문을 했네. 때문에 네, 저는 이 질문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질문은 오히려 원지선 학생한테 제일 어울리는 질문일 것 같은데 학점 관리하고 USMLE 점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혹시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준비하는 네네. 학생으로서. 네. 제가 실은 이걸 위해서 가져온 우리가 이제 SU에 가게 될 경우 가장 첫 번째로 받게 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네, 끌까요? 네네. 오케이. 네, 이게 아닌데. 이제, 아이고, 이 차트인데요. 이제 이게 SU 학생들에게, 베이직 사이언스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밑에 보시면 WMPG, 거의 GPA가 있고, 이제 옆에 보시면 Step 1 First Score이 있는데, Linear Association인 걸 보실 수 있으신데, 뭐,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 Step 1 점수도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에 맞는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는 스텝 1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스텝 1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식 사이언스를 굉장히 잘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 SU 또한 이제 스텝 1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업 또한 스텝 1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5학기쯤 이제 베이식 사이언스의 마지막인 5학기쯤이 되면 거의 모든 시험 내용들이 스텝 1과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 스텝 1에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뭐 이렇게 추가로 공유 주실 자료는 또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실은 아까 전에 그 공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가지고 지금 해 가져왔거든요. 주셔도 돼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의대생인 분들도 있고 이미 의사이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거의 뭐 자기들만의 공부 방식이 다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막 들어오는 국제의대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다면 저는 아마 이 어플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보시는 플래시카드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기도 굉장히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국제의대 학생들과 미국 의대 학생들 또한 미국 레지던트 선생님들 또한 많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이 어플을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어플의 이름은 엔키라고 일본에서 만든 어플인데, 이게 한국어로는 암기라는 어플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우리가 플래시카드를 만들 경우 앞에는 질문을 적고 뒤에는 답변을 적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주 영어 단어를 외우다던가 뭐 그렇게 이용하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이 어플에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적고 제 스스로 이제 답변을 적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암기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내려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앞면에서 질문을 보고 뒷면을 보고 이제 답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보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내가 잘했다 싶으면 스스로에게 3점을 주고 내가 스스로 틀렸다 싶으면 1점을 주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게 뭐 점수로 계산되는 건 아니고 1점일 경우 이 똑같은 질문이 10분 뒤에 나오게 되고 3점 스스로에게 잘했다라고 했을 경우 이 질문이 3일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망각의 커브를 따라서 디자인된 어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First Aid와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썼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요. First A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족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MLE의 족보라고 보실 수 있으신데, 이거를 엔기와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제 이게 그 First Aid 텍스트북에서 가져온 하나의 그 세션인데요. Rocky Mountain Spotted Fever에 관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제가 스스로에게 뭐 이 세 가지를 외우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이거에 관련된 카드를 제가 만들고, 뭐 그거에 그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맞추고 그 외에 이제 추가 노트를 밑에다가 적음으로써 비교적 뭐 두꺼운 노트를 들고 다니던가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핸드폰에서도 이런 어플을 자주 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부 방식을 굉장히 추천하는 바였습니다. 뭐 이건 물론 의학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런 플래시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장 안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없애고 그 부분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디자인된 카드인데요. 제가 만든 카드 중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문장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없애고 내가 이걸 맞출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퀴즈를 내는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월드 가져온 거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질문을 한번 좀 이어갈게요. 자, 이제 이거가 이제 그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질문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스텝 1 시험을 이제 다들 보셨으니까 세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패스 페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또는 이제 이게 점수 취득하는 게 오히려 나은지, 그러면 올해 안에 보고 그냥 자기는 내년에 스텝 2로 이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스텝 1 그냥 올해 그냥 빼고 내년에 그냥 패스 페일로 갈지, 이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1이 패스 페일로 바뀌니까 이게 경쟁력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많았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김정환 선생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그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네네. 패스 페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그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이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PA나 이런 걸 보기도 하지만은 스텝 1 성적이 그나마 이제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자기네 그 본과 1, 2학년 시험을 그레이드로 주는 게 아니라 패스 페일로 주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게 일반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많은 학교들이 자기네들 시험조차도 이제 패스 페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USMLE 스텝 1까지도 이제 패스 페일로 바뀌니까 얘가 예전에는 214점 이상을 194점 이상을 받아야지 이제 통과하고 이제 점수가 성적표에 나와서 아 얘가 낮은 점수를 받아서 통과했네라는 걸 아는데 이제 그냥 다 똑같이 패스가 된 거죠. 높은 점수를 받고 패스를 해도 패스고 그냥 문턱만 살짝 넘어서 패스해도 이제 패스가 된 거라서 그런 그 객관적인 툴이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시험을 볼 수 있는 입장이라면은 공부를 쭉 해와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 내가 시험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고득점에 있으면은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하지?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제 NRMP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매칭 이후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그 뭐지? 서베이를 다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첫 번째 타이틀 보시면은 그 인터뷰 할 때 인터뷰를 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그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보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매년 똑같아요. 가장 좋은 건 이제 USMLE 스텝 1 스코어잖아요. 보시면 다음에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퀄리티 얼마나 letter of recommendation이 좋은지 그 다음에 스텝 2고 되는데 이제 보시면 그만큼 이게 중요한 객관적인 요소였던 게 이제 틀려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 있지? 이게 제가 갈무리를 쉽게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또 이게 같은 NRMP 가서 이게 이것저것 찾아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인터뷰를 줄 때 내가 그 프로그램 입장에서 어떤 거를 보는지 스텝 1 패스했나 그다음에 스텝 2 패스했나 이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참 안 좋은 인상을 주는구나 이렇게 스텝 2도 정보가 나오잖아요. fail 하는 게 가장 안 좋고 봤으면은 그 다음 이제 점수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overall score인데 그 스페셜티랑 상관없이 타이틀 보시면 step 1, step 2 CK scores program consider 인터뷰 줄 때 이런 걸 컨시더 하는데 스텝 1 average score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25%에서 75%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성적을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이게 인터 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25%에서 75% 사이의 점수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여내준 거고 그 중에서도 에버리지가 이제 이 라인을 통해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통해서 나타내 준 건데 스텝 1은 적어도 220 한 5점 정도 돼야지 이제 에버리지로 평균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아 얘를 줄까 말까 생각하는 거고 이제 그 위면 이제 받는 거죠. 스텝 2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내가 고득점자이다 지금 보면은 내가 240점, 250점, 260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보시고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좋은 점수니까. 근데 지금 어정쩡한 점수를 받고 있다. 220점, 230점이다. 시험 봤을 때 잘 봐야 230점이다. 그러면 차라리 그 점수를 숨기고서
그냥 패스만 하고 스텝 2에서 점수를 잘 더 높이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게 제가 뽑는 입장에서라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얘가 패스 페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스텝 2로 한번 봐볼까? 그럼 좋은 점수네.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스탯2도 점수가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네. 안 네, 뽑히는 거죠? 아니,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 한국 분 다른 분들도 알고 뭐 제 친구들도 이렇게 SG에서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정말 프로그램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냥 그러니까 점수가 가장 우선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줄까 말까를 고민할 때 점수가 가장 큰 요인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장 중요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모든 걸 다 살펴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점수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점수만 높다 그래서 얘가 우리 병원에 와서 잘 할 거라는 그런 뭐지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얘가 좀 더 많이 알 뿐이지. 그런 애들이 병원 와서 꼭 잘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이렇게 어려운데 뽑는 입장에서라면 좋은 점수 있고 괜찮은 애가 낫겠죠. 그래서 요점은 고득점자라면은 저라면은 보고 좋은 점수 받아서 넥스트 스텝으로 갈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 이거 되게 자료까지 공유해 주시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확 와닿네요. 혹시 김재춘 선생님은 어떠세요? 여기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이 또 생각하시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지. 저도 이제 대체로 김승환 선생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고득점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스텝 1을 보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본인이 고득점을 할지 안 할지 사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기 어려워서 처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아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음, 이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한 가지만 보고 뽑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고 뽑게 되니까 내가 네, 가진 무기가 이거 많다면은 잠깐 쓰고 굳이 있는. 스텝 1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기보다는 뭐 패스페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가진 무기가 별로 많이 없다 그러면은 스텝 1 고득점을 노리고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또 무기가 될 것 같고,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원주선 학생은 지금 이제 준비 중이시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은 또 어떤 전략들을 좀 활용하고 계세요? 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코어를 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 캔디데이트를 뽑으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자기들의 선택 방식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IM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 의대생들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특출나게 이제 좀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스텝 1 점수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G들의 평균 점수가 아메리칸 매스콜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강점이 이제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스텝 1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스텝 2를 가장 많이 볼 거라고 하셨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스텝 2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리서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ERAS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받는 입장 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캔디데이트를 뽑을 때 그 첫 번째 필터링 요인이 이제 점수, 그 다음에는 리서치 페이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초록이라도 아무런 아카데믹 experience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걸 또 분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텝 1이 없는 지금은
만약에 스텝 1 점수가 없다면 스텝 2 점수와 그런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네,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관련해서 본인은 좀 어떤 것들 많이 좀 준비해 두셨어요? 저는 이제 그 SU로 오기 전에 아산병원에서 잠시 이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었던 논문이 하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도 이제 국제의대생들이라면 이제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를 하면서 리서치를 할 기회는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제 스스로가 이제 액티브하게 케이스를 찾아서 자기가 케이스 리포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그런데 이제 뭐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과 잘 밸런스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과에 있어서 시합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스텝 2 시험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레지던트 선생님과 어텐딩 선생님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공부도 또 따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제가 잡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에 조금 치중하느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외과 계열에 대한 매칭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좀 질문들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가져봤는데, 혹시 이제 김 선생님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그 외과 쪽에 대한 매칭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되게 너무 네,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막. 네.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아마 원진선 씨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그 매칭에 가까운 코스를 밟고 있어서 친구들한테 들어서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냥 외과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자면은, IMG라면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이고, 예를 들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FMG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Foreign Medical Graduate이에요. IMG는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외국 의대 가서 졸업해서 다시 미국으로 온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FMG처럼 지금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 한국 의대를 졸업해서 김재춘 씨처럼 지원해서 미국에 오는 사람. 그래서 FMG가 좀 더 올바른 용어일 것 같아요. 지금 듣는 분들에게는. 근데 그 여러 스페셜티 중에서 참 이렇게 몇몇 그 스페셜리스트 뭐라 그래, 스페셜티 중에 이제 유난히 외국인들을 안 뽑는 그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AMA, 그 김재춘 씨가 그 공유해 주신 웨브사이트 가면은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을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NRMP,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파일 가져온 곳에 가면은 그 외국인 매칭, 그 예를 들면 한 프로그램에 외국인이 몇 명이고 미국인은 몇 명인지 이런 걸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지선 씨가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으로서 이제 그 스페셜티에 그 지원을 할 때 좀 더 점수가 높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고, 미국인이 240점 맞고 그 수술에 지원을 하면은, 사실 제가 잠깐 그 서저리 에버리지 스코어가 있는데 일단 다시 네네. 그 공유할게요. 그 서저리 지금 보시면은 타이틀 서저리고 질문은 70명이 그 답변을 했고, 이제 인터뷰 할 때 스코어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에버리지 스코어가 나오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내 점수랑 관련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경험을 이렇게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어,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이 정도 점수를 받고 지원해서 인터뷰를 받았다, 이렇게 이걸 봐셔야 되는데, 이거 받았다 그러면은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 10점, 15점 이상은 더 높아야지. 그러니까 점수만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인터뷰 누구 뽑을까, 인터뷰 누구 좋을까 할 때 모든 거를 다 살펴보는데 이제 점수만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이라면은 10점, 15점 이상은 에버리지 스코어에서 그 정도 이상은 넘어가야지 한번 이게 고려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실습하고 뭐 졸업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다 들은 거라서 누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은 어, 그런 설이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외과 지금 점수인데 이 정보들도 다 그 NRMP 가서 이제 2021년 정보, 2020년 정보 가면은 이게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과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찾으셔서 보면은 점수가 나오고 내가 이 정도 점수는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뭐 무기가 많다 그러면은 뭐 상한선을 좀 낮출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 일반 지원자다라고 하면은 고득점이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김재춘 선생님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네, 그 NRMP에 보면은 이제 IMG, AMG 그 사람들의 비율 이제 나와 있거든요. 과별로. 그러면 일반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다 0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은 있는데 그분들이 일반적인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갔을 거라고 별로 생각이 들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뭐 제 친구들 중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먼저 그쪽에 넘어가서 리서치 펠로우를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이 사람을 잘 알게 돼서 그 다른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USMLE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이제 매치되는 사람을 우리가 데이터를 다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한 5년 정도 응급의학과랑 흉부외과는 한 명도 없었고 일반외과는 그래도 한 3년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아예 불가능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길이긴 합니다. 3년에 한 명 네. 쉽지 않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좀 갈게요. 저희가 이제 사실 1시간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벌써 이제 1시간을 좀 넘어서서 이제 조금 제가 클로징 단계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서 질문을 좀 줄이고 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과 같이 15초 답변 죄송합니다. 네네네. 15초 답변. 이전 그 네. 흉부외과나 이제 이머전시 메디슨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에서 일하려면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죠. 작은 실수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영어에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네. 지금 채팅에 한 분이 좀 문의가 온 게 있는데 지금 다 같이 아마 전체 수신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과를 먼저 따고 외과 계열 더블 보드를 하면 문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또 질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레지던시 하면서 봤던 거는 사실이에요. 외국인으로서 이제 좋은 과나 이게 굉장히 컴페티티브한 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힘든 거죠. 다른 그 아메리칸 메디컬 그래주에이트보다. 그래서 정말 그 뭐라 그러지 대놓고 얘기하면은 가장 쉬운 과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자기가 원하는 과 준비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많은 의사분들이 조언을 했던 게 너희는 IMG니까 정말 힘들 거야. 그러면은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일단 발을 들여놔. 레지던시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일단 더 쉬운 거죠. 다음 거로 넘어가기가. 왜냐면은 어, 미국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를 프로그램 디렉터들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는 이제 막 졸업하고 지원하는 사람과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레지던트들이랑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그레이드로 말씀드리기 힘든데 어쨌든 그 신분 상승되었다 그래야 되나요? 지원할 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저희 어,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가능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다른 과로 먼저 가서 한 단계 조금 더 레벨업 하시면서 원하는 과를 한번 좀 도전해 보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김선 선생님도 이제 곧 이제 치프 과정 밟으시긴 한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클리니컬 펠로우로 연수 가기 위한 시험 준비나 또는 전공의 과정과 연봉,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유 가능하실까요? 클리니컬 펠로우가 무슨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좀 뜻이죠? 질문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아니, 패스할까요? 이제 한국에서 전문의를 하신 분 중에 클리니컬 펠로우로 먼저 음,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제 주변에 조금 있는데 똑같이 USMLE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음, 되시고, 제 주변에 갔던 분들은 클리니컬 펠로우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레지던시 한 다음에 펠로우십 가는 거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클리니컬 펠로우, 한국에서는 클리니컬 펠로우, 리서치 펠로우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클리니컬 펠로우를 갈 때 보통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매치를 통해서 가지만은 한국에서 준비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개인적인 컨택을 통해서 보통 이제 매치에서 자리가 좀 안 찬 부분 그런 음, 부분으로 이제 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 레지던시 매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득점을 하지 않아도 클리니컬 음, 펠로우로 바로 가는 분들이 계시고 수학과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감염 펠로우십을 먼저 한국에서 수학과 전문의가 된 다음 감염 펠로우십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완전한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레지던시를 하는 코스로 가는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레지던시를 2년만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김재준 선생님, 요 밑에 질문에 대한 것도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전공의 과정과 이후 취업 및 연봉. 저는 이후 취업 및 연봉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순환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공의의 연봉을 생각하면은 한국보다 미국이 약간 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더 높은 것 같지만 그만큼 이제 렌트나 그런 걸로 나가는 그렇죠. 것도 네, 많아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편의 가능할까요? 질문이 미국 의사 전공의 과정, 취업과 네, 연봉. 네, 그냥 연, 취업과 연봉만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전공의 과정을 전공의 과정. 네, 예, 그 가장 쉬운 걸 예를 들면은 제 주요 primary care specialty가 있잖아요.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그래서 이거는 그 스페셜티마다 전공 연수가 달라요. 예를 들면 내과, 소아과는 3년이고 오비가이언 그 산부인과는 4년이고 뭐 3년인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르고 그다음에 그 1년 전 그 레지던시를 끝나기 1년 전에 펠로우십을 지원을 해요. 그다음에 과마다 살짝 달라서 좀 더 일찍 지원하는 곳 그 스페셜티도 있는데 그때 이제 펠로우십 준비를 해서 6개월 전에 졸업하기 6개월 전에 그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펠로우십 하고 싶으면 그렇게 준비해서 6개월 전에 이제 정보를 알게 되고 그 매치됐으면 이제 다음 펠로우십을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이제 그 전에 내가 프라이머리 케어 해야겠다. 그냥 펠로우십 없이 할 거다.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에서는 1년 차 마치면 이미 잡 오퍼를 받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예를 음, 들면 제너럴 서저리는 5년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년 차, 4년 차 이제 끝날 때쯤 이미 어, 여러 곳에서 야, 나의 직장 여기 있어. 이거 어때 어때 이렇게 잡 오퍼를 받아서 졸업하기 1, 2년 전에 이미 직장이 있는 애들도 있고요. 어, 아니면 저처럼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직장을 이렇게 알아봐서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전공의 과정은 너무 뭘 얘기해야 될지 너무 많아서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요. 취업 및 연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 H1B 비자로 있고 이제 다음 직장을 잡을 때도 어, H1B 스폰서십을
스폰서십을 주는 곳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취업 비자로 레지던시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직장 찾는 것도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레지던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많은 일손이 부족한 곳에 그런 스폰서십을 하는 곳이 많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고, 근데 연봉에 그러니까 취업은 저도 어퍼를 받고 여러 곳에서 이메일 와서 나 여기 관심 있어 이렇게 CV 보내면은 그쪽에서 확인해서 인터뷰 한번 하자.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다 코비드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뷰 먼저 하는데 이렇게 폰 인터뷰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까운 곳이면 직접 가서 인터뷰하고 이제 마음에 들면 2차 인터뷰를 봐요. 직접 가서 인터뷰 하는데 그, 그 레지던시 들어갈 때 인터뷰랑 좀 다른 게 일단 그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클리닉에서 제가 마음에 들면은 다음날 연락이 와요. 인터뷰 마친 후에 그 연락이 와서 이게 야 협상하자 이렇게 와요. 나 너 마음에 드니까 그 베네핏이나 뭐 이런 거 인슈런스 연봉 막 사인인 보너스라고 해서 이제 계약서 쓸 때 내가 이만큼 돈 먼저 줄게 일하는 거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오퍼를 받으면 이제 저도 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얼마 주고 여기는 얼마 주고 뭐 협상해서 나 연봉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좀 더 올려줘 이런 식으로 내가 갑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사인하게 되고 컨트랙 사인하게 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연봉은 정말 미국이 크잖아요. 스테이트도 다르고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미국 그냥 구글 가서 이렇게 뭐 제너럴 서전 셀러리 그렇게 치면은 막 스테이트마다 다 연봉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제가 피디아트릭인데 피디아트릭 소아과 의사가 연봉이 낮은 스페셜티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밑에 있는데 거기 에버리지 연봉이 뭐 12만 불 한국 돈으로 한 1억 5천, 1억 2천, 1억 3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정말 에버리지예요. 평균 가격이고 그다음에 그 뭐가 이렇게 그 연봉을 좌지우지하냐면은 어디에 로케이션이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걔네들이 피디아트리션이 부족한지 그 지역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있는 콜퍼스 크리스티 그 텍사스 사우스 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제너럴 피디아트릭스 연봉 초봉 1년에서 3년 차에 딱 치면은 보통 한 13만 불에서 17만 불 예를 들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24시간 일하는데 한 1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24시간 일하는데 그다음에 제 친구가 이제 노스 데코타에 약간 의사 부족적이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 의사가 많이 필요한 곳에 이제 가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미 25만 불, 한국 돈 한 22.2억 7천, 8천 정도 되나요? 그렇죠. 예. 네. 시작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가격이 높은 데가 많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데 가면은 그 돈도 받고 사인온 보너스라 그래서 이제 그 연봉이랑 상관없이 내가 여기로 오기로 한다면 이 돈을 줄 거야.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미 1억도 받고 가고 그다음에 집 옮기는 거랑 차 옮기는 거랑 다 그쪽에서 대주고. 그래서 그 여기 이게 제 그 익스피리언스는 그냥 피디아트릭스에 대해서 딱 제안 듣는데 그만큼 여기서도 그만큼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딱히 잘라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테 그만큼 버라이어티하고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돈을 받는 과는 orthopedics, 그다음에 general surgeon,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ICU, internal medicine 한 다음에 이제 ICU 하는 의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 dermatology 또 돈 많이 벌고 걔네들 연봉은 그냥 뭐
온라인에 뭐라고 나오든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ICU 닥터, 그러니까 뉴욕에서 이제 바쁘고 약간 일 잘하는 ICU 닥터는 거의 5억, 최소한 5억에서 10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 그 웹사이트에서 말해주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받고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 한국 의사들에 비해서 한국 의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충 들어보면은 예, 예,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답이 예.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마 다음 질문은 좀 비자와 관련된 건데, 오히려 이제 저는 먼저 그 김재춘 선생님께 문의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국 의대, 이제 한국 의사로서 지금 이제 가신 케이스잖아요. 혹시 취업 비자로 가신 건지 아니면 J1으로 가신 건지 어떻게 지금 가셨나요? 비자는? 저는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 인터뷰를 한 병원 중에 이제 J1이 좀 더 많았고 H1B를 주는 병원은 3개 정도 됐는데 저는 조금 빨리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H1B를 주는 병원을 좀 우선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나중에 그 이제 아예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갈아타실 의지가 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영주권을 받고자 합니다. 아, 가서. 그러시구나. 네. 예. 그러면 좀 그 H1 구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노하우나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혹시? 사실 노하우라고 할 만한 거는 없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레지던시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찬밥 더운 밥을 이렇게 가릴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닌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을 뽑는 거의 모든 병원에 다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 J1을 주는 병원이 몇 개, H1B를 주는 몇 개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지.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저기 김수환 선생님은 지금 H1으로 지금 계속 트랙을 밟고 계신데 영주권은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이게 제가 딱히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냥 보면은 지금 이제 내년에 7월 1일부터 4년 H1B 비자 연장했거든요. 이번에 그 직장 잡으면서. 그래서 그냥 속설로는 이제 5년 차 될 때 지원을 하면은 보통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다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1년 정도면 나온다 그래서 그 그린 카드. 음, 그래서 일단 4년 차 때 이제 변호사 알아보고 5년 차 때 지원해서 받으려고 생각 중이고요. 어, 그다음에 그 김재춘 씨 말씀하셨듯이 J1 비자를 지원하는 곳이 거의 많아요. H1B 비자를 지원해주는 곳은 적고요. 왜냐하면 그 비용 문제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 다 뽑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큰 프로그램일수록 H1 비자를 많이 어, 주는데 J1 비자로 아시겠지만은 J1 비자로 레지던시 하려면은 그 프로그램 마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런 걸 또 이스케이핑 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 외국 그러니까 다른 제 병원에 이제 여러 국적 애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H1B 비자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 왜냐면 H1 비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린 카드로 가기 위해서 좀 더 편하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저기 그 원지선 학생님은 이제 H1으로 지금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 상황이신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또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 이제 뭐 저는 아직 매칭을 지원을 하지를 않았어 가지고 지금 오늘 음, 2022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할 예정인데요. 비자는 어딜 가든 H1B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만 해도 H1B를 지원했던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H1B를 취소를 하기도 하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로테이션을 돌았던 병원에서 자기들이 실은 올해부터 H1B를 취소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 병원들에 이제 매일마다 전화를 돌리고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서 이제 대부분 들려오는 답변이 H1B를 지원은 하는데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H1B는 H1B대로 프로앤컨이 있는 반면에 이제 J1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J1도 잘 활용하시면 매칭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예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좀 클로징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하고 끝낼게요. 저기 혹시 김수환 선생님은 미국에서 개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 딱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질문으로 가져와 봤는데 혹시 어떠세요? 김수환 선생님? 아, 저는 태생으로 누군가 아래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개헌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지금 졸업하는 애들 그 동기들을 보면은 애초에 그러니까 자기 병원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졸업해서 네, 병원을 지어야겠어요. 클리닉이 지어야겠어요. 그래고 건설해서 짓고 그다음에 내가 의사가 될 거야라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음, 다른 이제 의원 닥터들이 이제 리타이어 하기 전에 은퇴하기 한 1, 2년 전에 음, 광고를 내요. 나 의사 이런 클리닉이 있고 그다음에 나 은퇴할 계획이야. 1, 2년 안에. 그래서 내 클리닉을 물려받을 사람을 뽑는다. 그런 걸 찾아서 나 관심 있어. 그러면은 이제 가서 얘기하고 조건이 맞으면은 이제 1, 2년 같이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들 환자들 다 이렇게 넘겨받고 이렇게 그 클리닉을 다시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데 그때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제 돈을 내야죠 당연히. 그래서 어, 제가 듣기로는 보통 2 million 아니면 200만 한국 돈으로 한 20억 그 클리닉 사이즈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다르겠지만 그냥 예를 들면 그냥 클리닉 자기 하나의 클리닉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보통 가격은 한 그러니까 20억에서 한 30억 사이 그냥 평균 가격이 피디아트릭스야. 그 정도로 이렇게 돈을 지불할 생각을 하고 그걸 시작하더라고. 그다음에 그 AMA 그 웹사이트 가시면은 아니면 그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서브 스페셜티 담당된 그 웹페이지 가면은 개원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개원에 대해서 설명이 잔뜩 해놓은 곳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피디아트릭이니까 AAP 그래서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거기 웹사이트 가면은 개원할 때 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 필요한 뭐 설문지나 뭐 이런 것들 다 올려놓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AAP 그 기관에서 지원금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걸 좀 더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하는 전부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세 분 시간을 더 뺏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 지금 뭐 채팅방에도 올라온 질문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메일로 정리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고요. 혹시 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혹시 놓쳤던 얘기나 이런 게 있으시면 편하게 뭐 이렇게 김수환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얘기 또 하셔도 좋고요. 편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의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캐리비안 메디컬 스쿨 가서 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경험의 차이가 있을 거고 지원할 때 뭘 생각하는지 뭐 무슨 문제가 있을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잠깐 채팅창 보면서 질문을 봤는데 일단 레지던시에 들어가면은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IMG라고 해서 펠로우십 갈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나는
미국 레지던트니까 국적에 상관없이 그만큼 발목을 잡진 않고요. 자기가 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다 이룰 수 있어요. 레지던시 이미 들어왔으면 레지던시 들어가는 게 힘든 거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의사를 하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다 같은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할 것 같은데 전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디든 그렇겠지만 캐리비안 의대를 가서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고 원지선 씨도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외국에서 외국 사람으로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들어오게 되면 많이 쉬워지더라고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너서클 중요하네요, 진짜. 근데 예전부터 진짜 김선 선생님께서 그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근데도 이상하게 저희도 지금도 많이 질문 받는 게, 한국인이라서 또는 이게 IMG 출신이라서 뭐 불이익 받는 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도 저희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해드려도 그래도 여전히 받는 질문이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들이 되게 트라우마 같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비자 문제도 있고 영어 문제도 있고 외국인이라는 신분도 있고 그래서 지원할 때는 어려움이 많지만 들어오면은 정말 다 똑같아요. 내가 존 홉킨스에서 뭐 MPH를 하고 왔고 뭐 PH가 있던 뭐 영어를 잘 하든 못하든 들어오면은 다 같은 식구고 같이 일하겠고 목표는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일하지 내가 한국인이라서 뭐 레지던시에 뭐 저런 애가 있어 이런 거는 저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우리 그 김재춘 선생님도 혹시 나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는데 아니면 또는 뭐 다른 오늘 마무리 멘트 혹시 해주실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이전에 제가 질문 목록에서 이제 YOG에 대한 거를 맞다. 예. 봤었고 제가 사실 YOG가 11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그 어떠한 경력을 쌓는 것보다 만약에 가고자 마음 먹었으면은 최대한 빨리 가는 게 확실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전문의를 하고 가면 미국에 갈 때 더 유리할까?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늦게 갈수록 뽑는 입장에서는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더 걱정을 하기 마련이어서 가고자 한다면은 빨리 준비해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격려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지선 학생도 혹시 편하게 나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는데 난 또는 아니면 격려의 또 얘기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서, 뭐, 저는 지금 아직 매칭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매칭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드리기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텝 1이나 스텝 2 시험에 관련돼서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또 개별적으로도 지금 들어온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것들은 계속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 김수환 선생님과 김재준 선생님 이렇게 연락이 닿았으니까 또 한번 도움 요청드리고요. 또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찾아서 도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